행복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불행에 대한 소비력을 길러주는 태수 작가의 최신 에세이 어른의 행복은 소용하다. 프롤로그 10대부터 20대까지는 그래도 꿈이란 것이 존재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어딘가 말랑말랑한 감정이 숨어 있어 듣는 이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특성이 있었다. 그랬던 내가 벌써 40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와 누군가 꿈이 뭐냐 다시 묻는다면 조용히 답하고 싶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정말이었다. 삶에 지치면 평범함도 꿈이 되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란 놈이 참 애매했다. 어떤 날에는 배달비 신경 쓰지 않고 갈비찜을 주문하는 것처럼 도달 가능한 영역으로 보였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1년에 한두 번쯤 해외여행을 가는 화목한 4인 가정처럼 아득히 달아났다. 평범함이 꿈인 것은 분명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도 도통 알 수가 없었다. 평범함이란 게 도대체 뭘까? 탤런트 홍진경 씨는 행복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것. 나는 그게 내가 갖고 싶던 평범함의 정체라고 생각했다. 고민과 걱정이 배제된 사소한 평일. 비교도 열등감도 질투도 분노도 혐오도 걱정도 고민도 불안도 없는 안전한 하루를 살아냈을 때 나는 비로소 평범히 잘 살아냈다 안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나의 목표는 아니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아프지 않고 매일을 별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 오늘 저녁은 뭘 먹지? 라는 사소한 고민에 시간을 충분히 써도 괜찮은 지금이 조금 더 지속되길 바란다. 행복이 많아진 삶이 아니라 불행이 더 줄어든 삶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어도 인생이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그저 내 인생도 나쁘진 않다는 뜻밖의 진실을 가져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나쁘진 않네 라는 마음도 매일 가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좋은 인생이 아닐까? 하이라이트가 넘치진 않아도 무편집된 인생마저 웃으며 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말이다. 당신에게도 그런 삶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 2024년 가을 태수.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리던 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하며 물었다.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 라고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나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조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무슨 질문이든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 좀 줘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라는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한다. 피곤해지던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은 갖고 싶다. 근육이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요즘은 하늘이 까말 때 출근해 하늘이 까말 때 퇴근한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희미해져 어제가 진짜 어제인가? 멈춰서 생각해보지만 잘 모르겠다. 시간이 아까우니 일단은 또 앞으로 걷는다. 힘들다는 느낌은 남아있다. 피곤하다는 생각도 있고 조금이지만 그만두고 싶다는 감각도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200층, 300층이라는 단어를 봤다. 한 달에 고작 200만원, 300만원 버는 벌레. 가슴이 꽉 차는 답답함에 문득 옆을 돌아봤다. 지하철 광고판에 걸린 연예인이 보였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었다. 생일이라는 이유로 축하해주는 팬이 있고 방송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갈채를 받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되어보고 싶었다. 쨍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는데 남은 건 흐리멍덩한 모니터 불빛뿐이었다. 그런데 모니터 불빛에서도 비타민 D가 나올까? 빛은 빛이지만 아무래도 햇빛이 아니라 LED이니 좀 우리려나. 혼자 생각하다 미친놈 하고 짐을 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다. 누가 나 좀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누가 있을까 머릿속을 헤매봤지만 참 아무도 없지. 그렇다면 나라도 해줘야겠다. 해서 낯간지럽겠지만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내가 나에게 해주는 위로의 말이다. 삶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넌 모르지? 앉을 자리가 없는 역에서 매일 출근하는 것과 간신히 생긴 자리를
할머니에게 양보해 드리는 것. 상사가 튀긴 끈적한 침도 매일 새 것처럼 세수하고 털고 일어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모니터를 켜고 신발끈을 묶고 출근 도장을 찍는 그 삶이 사실 얼마나 굉장한 인생인지 넌 모를 거야. 인생의 의미를 잃어도 누군가의 성공에 까무룩 자존감이 무너져도 꿋꿋이 일어나 제자리로 향하는 너를 응원해.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빌어먹을 인생에 정직하게 부딪히는 너도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명품백을 들고 삼각김밥을 먹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한 사람당 명품 소비액은 평균 40만 원으로 한 해 소비 총액은 자그마치 20조 원에 달한다.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명품 소비가 줄지 않은 나라라고 하니 가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쯤 되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왜? 답은 간단했다. 관심받고 싶어서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은 단연 관심일 것이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는 매초 단위로 타인의 소식이 올라오고 그 속에는 관심을 얻기 위해 우린 더더욱 희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알다시피 명품은 그를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이다. 명품에는 설득이 필요 없다. 사진 한 컷이면 간단하게 세상에 선포된다. 지금 이 순간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모든 인생이 그렇듯 극강의 편리는 항상 극강의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미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명품을 벗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어두워져요. 빽살 돈을 모으려고 삼각김밥을 100개쯤 먹었는데 남들은 몰라요. 이 차의 대출이 얼마나 붙은지도 모르죠. 그래서 내 SNS에는 여느 때보다 행복이 넘쳐요. 근데 집에만 돌아오면 전보다 조금 더 불행해진 내가 있어요. 거울 앞에 나는 어쩐지 추레해 보여요.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건 신용카드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명품을 산답니다. 그럼 모두가 부러워해 주거든요. 하지만 웃기게도 나를 속이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간단히 말해 개탈난 거죠. 마음도 돈도.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똑같아요. 솔직히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시대의 흐름인걸.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세상에는 의외로 문제란 걸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게 많다는 사실. 제 인생은 여전히 SNS만큼 달콤하진 않아요. 24시간은 행복으로 채우기엔 너무 긴 시간이고 남은 시간은 대부분 어둡죠. 그러나 또 매 순간 불행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내 얼굴은 어딘가 찌그러져 있지만 나름 귀엽고 돈가스는 오마카세보다 10배는 저렴하지만 질리지 않아요. 퇴근길 지하철에서는 우연히 빈자리도 발견했어요. 그게 내 인생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내 인생. 물론 요즘도 주로 불행해요. 친구들의 SNS를 보며 왜 내 인생만 이런가 뱃속이 자주 뒤집히기도 하죠.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다짐해요. 오늘도 내 인생에는 비가 많이 내릴 거야. 하지만 말야, 나는 그 속에서도 춤출 줄 아는 사람이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났다. 아침 지하철은 늦지 않고 역에 도착했고 회사 일은 별다른 이슈 없이 여느 때처럼 순탄하게 지나갔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무난한 날씨에 야근 없이 집에 도착한 날. 그런 날이면 문득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 아, 행복하구만. 조용한 게 좋다. 심심한 건 편안하다. 나른한 건 안정적이다. 짜릿함은 여전히 즐겁지만 뭐랄까 조금 피곤하다. 예상치 못한 일은 이제 기쁜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숙제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나쁘지 않다. 즐거워할 일은 없지만 실망한 일도 없는 이 일상에 감사하게 된다. 나도 이제 어른이 다 됐나 보다. 대수 별일 없지? 간만에 전화를 걸면 할머니는 꼭 이렇게 물어보신다. 바로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 아무 일도 없어. 어릴 땐 자랑할 일 하나 없는 내 하루들이 괜히 창피해서 불쑥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편안히 답한다. 다행히 별일 없지. 정말 다행이다. 나와 내 가족과 연인과 친구에게 별일 없는 하루가 이어져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짜릿함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함보다는 일상적임에 더 가깝다. 아무 탈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아픈 곳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희망은 없어도 절망도 없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내 삶이다. 누군가는 그토록 조용한 인생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냐고 묻겠지만 물론 조용함은 웃을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울 일이 없는 상태니까. 기쁜 일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하루니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이 조용한 하루들은 우리 인생의 공백이 아닌 여백이니까. 사람의 우아함은 무너졌을 때 드러난다. 사람의 진짜 우아함은 무너졌을 때 드러난다고 한다. 윗사람에게 깨진 날 후배를 대하는 태도나 안 좋은 일이 넘친 날 웃으며 인사할 줄 아는 여유에서 우린 그 사람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우아함이란 다시 말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두 조각 난 날에도 평소처럼 인사하고 웃고 공들여 사과할 수 있는 태도.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었다. 6년 전 만난 나의 첫 직장 후배였다. 후배는 나보다 3살 위 형이었다. 말랐지만 배심이 단단한 유형으로 어딘가 도인 같은 매력의 사람이었다. 후배는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인재였다. 첫째로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 오는 능력이 대단했는데 1년 내내 자기 몫을 넘치게 해내 가끔은 선배로서 질투가 날 지경이었다. 그래서일까?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기억은 후배가 실패한 날이었다. 그날은 후배가 기획한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회사 건물의 절반을 홍보 현수막으로 덮을 만큼 회사도 후배도 크게 기대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실패했다. 회사의 평가가 그랬다. 실제 방문한 손님들은 대체로 감동했지만 방문객 자체가 적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의미는 안타깝게도 회사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전시회 종료날 후배는 조금 일찍 마감한 전시실에 혼자 앉아 깊은 멍을 때렸다.
그걸 보며 생각했다. 드디어 무너지는 건가? 솔직히 그랬다. 한 번쯤 드라마 속 선배들처럼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멋진 선배가 되고 싶어서 후배가 망하길 바랐다. 최악의 선배였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후배는 사과를 두 쪽으로 쪼개며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못 들었나? 쪼개져야 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당신 하늘인데. 오, 순간 내 역겨운 마음이 들킬까 얼른 화장실로 돌진했다. 창피했다. 후배는 그 뒤로도 몇 번의 작은 실패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 평소처럼 사과를 두 쪽으로 쪼개고 웃으며 인사하고 똑같이 일을 했다. 내공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긴 하는구나. 후배를 보며 느꼈다.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아니, 요즘처럼 내 감정 참는 게 손해인 시대에 저런 고리타분한 태도가 필요하긴 해. 나만 손해잖아. 근데 필요하더라. 무너진 날조차 우아함을 유지하는 나를 보며 남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것이 무너지지 않아. 우아함이란 결국 나를 위한 태도였다. 지금은 서로 연락하지 않는 그 후배에게 배운 것이 참 많았다. 어른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단단함이란 게 무엇인지 헷갈릴 때면 요즘도 가끔씩 그 후배를 생각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마음이 지옥 같은 날, 모든 게 실패할 것 같은 날일수록 공들여 웃고 감사하고 인사하자.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작은 태도가 어떤 말보다 강력한 신호가 되어줄 테니. 오늘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오늘 다시 시작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함부로 불행해지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함부로 불행해지지 않는다. 월 300이면 생활이 쪼들리지 않니? 애 키우기에는 조금 작은 집이네. 대출이 중요하냐? 무조건 서울로 가야지. 내 연약한 마음을 대차게 흔들어 놓는 남들 얘기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고 과감하게 일축한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쉽게 링 위로 올라가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함이란 의외로 행복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불행의 양을 줄이는 데 더 많이 쓰인다. 일단 한 번 불행으로 물든 마음은 어떤 행복으로도 쉽게 퇴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월급날이어도 승진을 해도, 아니 원하는 목표를 다 이뤄내도 가족이 아프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듯 불행은 행복에 비해 너무 강하고 구체적이다. 행복이 상상이라면 불행은 일상인 것이다. 어른이 될수록 불행에 대한 수비력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그런데 솔직히 말이 쉽지. 내 방까지 따라와 스마트폰으로 불행 노래를 부르는 세상에서 나만 똑똑해지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사람 3명만 있어도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데 나 하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쯤은 세상에서 일도 아니다.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달아난다. 경황 없이 불행이 찾아올 때마다 불이 나게 스마트폰을 끄고 방문을 닫고 공책을 펴서 석석 적는다. 내 인생이
진짜로 그렇게 불행해?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니 몇 날 며칠이고 홀로 답을 적는다. 그러다 보면 대체로 답이 간단해진다. 내 인생은 생각만큼 불행하지 않고 생각보다 행복하다. 나는 불행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하니 불행했기 때문이다. 부족했던 건 행복의 양이 아니라 일종의 기준점이었다. 그래서 요즘은 불행이 발견되면 일단 연필로 기준점을 긋는다. 거기서 통과하지 못한 것들은 절대 불행으로 등록해주지 않는다. 이게 내가 불행을 수비하는 방식이다. 사람이란 오해로 행복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불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충분한 만족감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이제와 누군가 내게 행복이 뭐냐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다. 불행이 없는 상태. 행복이란 짜릿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편안함과 안도감, 안정감과 잔잔함, 깊은 밤 고민 없이 잠들 수 있는 감사함 또한 우린 행복이라 이름 붙일 수 있기에. 그러니 부쩍 불행하다는 기분이 자주 든다면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로워질 때가 많다면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 내가 정말로 그렇게 불행해? 세상이 주는 답에 잠시만 가위표로 반창고를 붙여보자. 행복이란 귀를 열 때보다 귀를 닫을 때 오히려 더 잘 찾아오니까.